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2회의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차적으로 이론 문제와 관련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 유가증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그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유가증권은 종류에 따라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분증권, 채무증권 이에 대한 내용 맞고요. 이렇게 별다른 내용은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 말 그대로 단기간 내에 우리가 매매 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취득한 것을 다른 증권이라 하지 않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저희가 개정 과목으로 대체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만기보유 증권으로는 분류할 수가 없다. 이게 저희가 유가증권 그 파트 할 때 살짝 배워본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유가증권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룬 바는 아니에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와 같이 풀었는데 문제 1번에서 이런 만기보유증권으로는 분류할 수 없다. 이 만기보유증권이라고 하는 게 증권이기는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만기입니다. 내가 이에 대한 증권을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처럼 내가 어느 정도 매매 차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파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취득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우리 지분증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채무증권 그 다른 분류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본인이 1번, 2번, 3번 제대로 이렇게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4번 보시면은 이걸로 다 가능해요. 저희가 개정 과목과 관련해가지고 뭐 미수금이라고 하면은 120,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면은 108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살펴봤을 때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것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 만기 보유 증권이 종류가 두 가지더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기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보유할 것을 예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값이 비유동입니다. 그런데 이 만기보유 증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유동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새로운 단기매매 증권으로 대체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명칭은 만기보유 증권이라고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코드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옳지 않은 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다음에 회계상 거래가 2023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1번에서 4번까지 뭐 여러 가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단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서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그 보험료예요. 근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일시납하는 게 원칙인 거죠. 1년치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선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7월 1일자에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전부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라는 이 내용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결산 시점에 사실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던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선급금으로 일부분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이 과다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선급금으로 잡아야 할 자산이 과소 계상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비용 과대라고 하여서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과소계상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서는 과대되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표현으로는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3, 4번은 그냥 넘어가느냐? 그건 아닌 거죠. 세 번째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의 감소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과소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수익이 과소계상되거나 혹은 비용이 과대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비용이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올해 모두 비용 처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과소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옳은 정답이구나 라고 하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부채의 영향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비용, 자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밖에 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부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이와 같이 취득을 하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출을 합니다. 일단은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 가액,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었죠? 매입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지출하죠? 취득세 같은 거,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혹은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등기치면서 이 취득세도 같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지출이 발생한다. 일단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수선비 같은 거.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유리창이 이렇게 약간 파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현상 유지만을 위한 그러한 수선비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차원에서 일정한 엘리베이터.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그런 아파트였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여러 가지 생겼다. 그렇다고 하면은 수선비나 엘리베이터나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기는 마찬가지이긴 한데 수선비는 우리는 어떤 거라고 표현을 하죠? 수익적 지출이라고 표현을 하죠. 대신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층고를 높인다든지 그와 같은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저희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성격의 지출인지에 따라 가지고 크게 이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은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한다. 이게 맞는 표현인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가산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의 경우에는 이건 바로 비용으로 인식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용도의 변경을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용도의 변경? 일단은 그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약간 성격이 애매모호하긴 해요. 3번까지 가봅시다. 자산의 원상 회복, 수선 유지 등을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완벽하게 오답이 나온 거죠. 수선 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유리창을 교체한다든지 페인트질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거는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옳지 않는 답은 3번인 거고 그 네 번째, 건물 벽에 도장, 파손된 유리창의 대체, 일반적인 소액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에는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을 한다. 이와 같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시점이 있고 종료 시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정 인도 혹은 완료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 기준에 따라서 내가 30% 용역을 제공했고 그 다음으로는 40% 제공했고 마지막 단계로 나머지 30%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100% 중에서 30%, 100% 중에서 40%. 이 각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우리가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면 된다고요. 맞는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단기 손실로 인식을 한다. 사실은 이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희 전산세무 2급에서 배운 바 있기는 하지만은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근데 원가가, 일단은 매가 한 150억 원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한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맨 초기에 예상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비용이 100억 원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원자재가 굉장히 상승도 많이 하고 그 노무비에 대한 부담도 이렇게 늘고 있는 게 그 현실인 거죠. 그래가지고 160억 원으로 비용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가는 정해져 있는데 비용이 160만 원으로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는 10억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예상 손실과 내가 작년도, 재작년도 이와 같이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합산을 해가지고 어차피 작년도에 인식한 이익은 사실상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싸그리 모아서 단기 손실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2번 모르셔도 여기서 답은 나온 것이긴 아니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보시면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네, 보시면은 추정할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진행 기준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도대체 지금 얼마를 부었는데 여기 중에서 얼마만큼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건지 사실상 알 길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비용만큼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대요. 그 다음에 원가의 회수 가능성도 낮대요. 그렇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 굉장히 그 공사에 대한 진행이 막 이렇게 다 이게 뭐라 그러지?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공사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마감했다고 해야 되나? 문 닫았거든요. 그만큼 이게 내가 얼마만큼 돈을 부었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얼마나 부어야 되는지 그런 가늠도 되지 않고 원가를 내가 과연 이 매가를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의문도 든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수익은 인식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발생한 원가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이 100억인데 돈은 나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자체는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표현으로는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보수주의에 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저가주의를 따른다. 그렇죠. 우리 시가 있고 원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낮은 걸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회계년도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자산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단축을 시킨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용연수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에 대한 자산을 이와 같이 감가로 인식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원래 1년에 100만 원 할 거 이거 1년에 200만 원으로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비용은 늘릴 수 있으니까 반대로 단기순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내용연수를 줄이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는 회계 오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 개념과는 약간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가 상승 시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후익선출법을 적용한다. 여러분들 저희가 선의선출법,
후위선출법, 뭐 평균법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긴 했지만은 그 중에서 후위선출법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은 조금 그렇긴 한데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가가 상승한대요. 단가가 지금 10원에서 15원으로 증가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전기에 구입한 상품에 대한 단가는 10원일 텐데 올해 구입한 상품에 대한 그 원가는 15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후위선출법을 적용한다라고 치실 때 이게 어떤 것부터 팔릴까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선의선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 15원이 먼저 팔리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비용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수익은 그대로인데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익이 줄어든다? 뭐 보수주의에서는 뭐 이익 줄어드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별로 그렇게 좋은 예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2번 아닌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3번도 옳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현재로서는 후일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다음 네 번째, 우발 손실은 인식하나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발 손실의 경우 인식하더라도 재무제표에 인식을 하나요? 그렇진 않죠. 주석에 인식을 합니다. 대신 우발 이익은 주석에도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고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틀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원가 행태라고 하는 거. 주업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한 행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한번 첫 번째 보시면은 고정원가는 주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원가이다. 그렇죠? 우리가 생산량이 100개가 되든지 혹은 1000개가 되든지 10,000개가 되든지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임차료라고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주업도가 증가하면 총 변동원가도 증가한다. 이 변동원가 그 예시를 우리 원재료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원재료를 가공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얘가 100개를 판매하는 것과 1000개를 판매하는 거, 10,000개를 판매하는 거 어떤 게 다 다르다는 거죠. 100개라고 하면은 원재료 100개 투입되는 거고 1000개라고 하면은 원재료 1000개 투입되는 거고 10,000개라고 하면은 원재료 10,000개 투입되는 거고 그만큼 주업도 생산량이라고 하는 그 주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에 투입되는 원재료 즉 변동원가도 순차적으로 증대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제조공장의 임차료는 대표적인 고정원가이다. 임차료 같은 부분 어떤 거죠? 우리가 공장을 물론 이렇게 지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정 지역에 있는 창고를 혹은 건물이 임차해가지고 우리가 그 공간을 이렇게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임차료 우리가 달에 뭐 몇백만 원씩 지출을 할 텐데 대표적인 고정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보험료라든지 감가상각비 같은 거. 그 네 번째 보시면은 주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한다. 여러분들 주업도와 관계없이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틀린 표현으로는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제조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이와 같이 배분을 하고 있으며 배분율은 시간당 2,000원이다. 시간당 2,000원의 제조간접 원가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거죠. 실제 발생액은 1,800만 원이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0,000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여러분 그러면은 예정 배부액을 우리가 일단 구해 봐야 되는 거겠죠. 예정 배부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분들 실제 그 노무 시간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에 대한 정보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10,000시간이 실제 걸렸대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해지는 값은 실제
그 제조간접 원가 단위당 그 가액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예정가액 한 2,000원은 들 거야라고 하면서 예상했던 거 이거 하면 얼마인 거죠? 2,000만 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2,000만 원의 그 제조간접 원가가 발생할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800만 원밖에 발생 안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 200만 원만큼 과다하게 잡았었구나. 그래가지고 아, 이거 줄여줘야 되겠다. 뭘로? 1,800만 원을 줄어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물량 흐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부 박스에 있는 거 T계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기초 제공품 500개, 기말 제공품 300개, 단기 착수량 5,000개, 공성품 수량 700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미 차변에 대한 합계는 확정이 됐습니다. 5,500개예요. 그에 반면에 이게 제공품이 완료돼서 제품으로 대체되는 이 가액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변이 5,500이라고 하면은 대변도 5,500이 되겠죠. 근데 5,500에서 300 빼면은 이거 4,500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완성품은 4,500개라고 저희가 계산을 했고, 보시면은,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소이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10% 얼마죠? 450입니다. 그렇다 하면 완성품 수량은 4,500에서 450을 차감해야 되는 거겠죠? 여기서 차감해야 되는 거겠죠? 700개 중에서 정상이 450개이며 비정상이 지금 700에서 450을 차감한 250이라는 거니까 완성품 수량 자체는 4,500으로 동일합니다. 4,200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정상 공선 수량은 4,500개. 그렇죠. 지금 비정상은 250개인 거고 2번이 옳은 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비정상 공선 수량은 280개는 아니고 250개이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정상 공선 수량은 얼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420개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래요. 2번하고 4번이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건 맞고 이건 틀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8번에 대한 옳은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9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 이 개별원가 계산이 보통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이론으로 나오고 있는 게 요즘 추세인 거죠. 일단은 그 첫 번째, 작업원가표를 기준으로 원가 계산을 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이 계산을 하기 위한 그 툴 자체가 각각의 내용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직접 원가와 제조간접 원가의 구분이 중요하다. 그럴까요? 근데 일단은 직접 재료 원가, 그 다음에 이 재료를 가공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거죠. 직접 노무 원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기계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각종 모든 비용들이 발생할 거예요. 우린 그것을 제조과정 원가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을 할 때 이와 같이 원가를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직접 원가와 구분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걸 또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로 나누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그게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틀린 표현이라고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공정별 제조 원가 집계, 제품 원가 집계 후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거 어떤 거죠? 여러분들 지금 원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량으로 나눈대요. 그래가지고 생산량 한 개당 단위 원가를 이렇게 계산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개별원가 계산은 한 개에 투입되는 원가가 너무나 이렇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품 한 개 한 개별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뭐라 그래야 되는 거죠? 공산품처럼 이마트 가보면은 이렇게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거는 여기서 나오는 개별원가 계산이 아니라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우리가 뭐 평균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의선출법 같은 거 계산 문제로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답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보시면은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배라든지 항공기라든지 그런 것들. 10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을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네요. 보시면은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모르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기초 제공품이 1000개 있고요. 단기 착수가 3000개 있고요. 기말 제공품이 2000개 있습니다. 그런데 2000개가 다 완성이 되지 못했으니까 아직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성도가 지금 40%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이게 2000개를 모두 완성품만을 만드는데 원가가 순차적으로 투입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800개의 완성품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걸 가정하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여기다가 2000개의 경우에는 40%를 곱해가지고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문제는 이거죠. 일단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그 맨 위에 있는 거. 보시면은 평균법인 거잖아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지금 5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평균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료예요. 왜냐면은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완성도 50% 이거 전기에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전기에 투입된 거 이 가정을 싸그리 무시를 하고 지금 완성품이 몇 개인 거죠? 2000개입니다. 2000개는 모두 올해 100% 투입이 되어 완성되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게 평균법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과는 다르게 여기서 나오는 제품 완성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금액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2800개로 지금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여기 지금 세법에 대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죠. 간이가세자예요. 간이가세자.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보시면은 8천만 원 미달 개인 사업자라는 내용까지 나왔으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이게 약간 빠졌네요. 그 다음에 직전 간이가세자에 대한 정의는 명백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가세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1번은 맞는 편인 거고 그 두 번째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약 계획이 4,800만 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간이가세자로 보지 않는다. 근데 이거 왜 그러느냐? 8천만 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정부의 미움을 받고 있는 업종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거냐? 부동산 임대업, 유흥종사업, 그 두 가지는 약간 애매모호해요. 8천이 아니라 4,800만 원의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4,800만 원 이상이면은, 이건 더 이상 간이가세자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일반가세자로 전환이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1%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게 간이가세 그 계산구조를 아셔야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1% 아닙니다. 0.5%예요. 굉장히 짭니다. 굉장히 짜긴 한데 1%는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 3번. 네 번째,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계획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발급할 수 없다. 맞아요. 계속 사업자인 거죠. 근데 직전 연도에 우리가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게 4,800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못 합니다. 그러면은 간이가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가능한, 발급 가능한 사람들은 누구이냐? 4,800에서
8천. 아니, 그렇죠. 이 말은 즉슨 4,800은 넘어야 되겠고, 간이가 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8천만 원 미달해야 되는 거고, 딱 이 수준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이거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거 이거 그냥 답만 보자면은 이거예요. 부대비용 관세.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면세인 농산물을 우리가 가공해가지고 과세로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농산물 자체는 원래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걸 부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외적으로 이렇게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하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그 농산물에 대한 가액밖에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농산물을 A라는 지역에서 떼와가지고 B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운반비가 몇십만 원 발생했다더라. 아니면은 이 농산물을 수입해 왔는데 관세가 얼마 붙었더라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매입가액에 넣을 수가 없다고요.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번에 대한 답은 동그라미 3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실 텐데 공급받거나 수입한 날 우리가 공급받았어요. 수입을 했어요. 근데 공급한 날, 수입한 날에 그에 대한 농산물을 바로바로 소비를 하지는 않잖아요.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소비하는 날이 언제인지는 이게 증빙상 이렇게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증빙서상 공급받은 날, 수입한 날의 기준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적용 대상자이며 미등록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제매입세액 혜택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받고 싶으면은 사업자 등록 하지 그랬었어요. 안 되는 거고요. 그 네 번째, 세금 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지하여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한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4번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혹시 본인이 지금 대학생이고 아버지가 현재 근로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학자금이라든지 혹은 뭐 강의료를 100%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학자금으로서 내가 자녀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한 300만 원 지금 1학기에 300만 원 받았고 그 다음 학기에 3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 현금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은행 그 대학교로 바로 쏴가지고 이렇게 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뭐 자녀 이렇게 혜택으로 뭐 600만 원 이렇게 공제 받았는데 이것을 근로소득으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저희 근로소득 파트 이론 시간 때 배웠습니다. 비과세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열거돼 놓은 것에 불과해요. 열거해 놓은 이외의 것들만 우리가 과세를 한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가족 학자금이 비과세에 있었느냐? 아니다. 학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근로자 본인에게 쓰는 학자금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근로자 본인을 위한 학자금. 이 자녀를 위한 거 말고요. 그래가지고 가족에 대한 학자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다. 예, 그래가지고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종업원이 지급받는 경조금. 근데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고 있는 중에서 직원이 이렇게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조사비 얼마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한 20만 원 줘요. 20만 원에서 이게 조금 더 주기도 하는데 기본값이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10만 원으로 세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두고요.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과세로 둔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짜기는 하죠. 요즘 물가에 비해서. 14번 보도록 할 텐데 그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이게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분류과세로 종결이 되죠. 그 두 번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연말정산으로 끝났을 텐데 사업소득이 있대요. 종소세로 이거 확정신고해야 되는 거겠죠. 맞는 표현인 거고. 세 번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각각 세금에 대한 종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 네 번째, 근로소득과 보통예금 이자 150만 원이 있는 경우 여러분들 이자 얼마 이상이야지만 우리가 종소세 신고 때 합산을 하죠. 2천만 원 초과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합산을 해요. 근데 150 갖고는 택도 없죠. 그래가지고 요건 아니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는 40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거 될까요? 왜냐면 안 되죠. 근로소득 금액이 아니라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총 급여가 뭐고 근로소득 금액이 뭔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아직 그 이론에 대한 확립이 아직 안 된 거죠.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게 근로소득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총 수익 금액이 있고 소득 금액이 있는데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다 차감한 걸 소득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해야지만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틀린 거죠. 총급액 기준으로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존속에 있는 자가 한부모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일단은 이것만 보면 가능해요. 배우자가 없어요. 기본공제인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부모 가능할 것 같기는 하지만은 요것이 아니다. 뭐가 아니냐? 종합소득 금액 3,500 이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본인이 뭐 3,500을 벌던 뭐 1억을 벌던 한부모 공제라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을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비스무리한 게 있었거든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거? 부녀자 공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부녀자 공제도 이거 3,500 아닐 거예요. 이거 3천만 원이지 않나요? 일단은 소득 요건이 있는 거는 부녀자 공제다. 한부모 공제는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만 적용을 한다. 이거 두 개 다 적용받을 수 없어요.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고요.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공제가 한다고 하면은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100만 원인 거죠? 그쵸. 100만 원 해야죠. 큰 걸 해야죠. 이것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기본공제 이거 한 명당 기본적으로 1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공제받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무슨 노인이라든지 혹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한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 이 네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본 공제를 기본 가정으로 깔고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맞는 표현인 거고. 네. 15번에 대한 답 1번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무에 대한 해설인데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